안녕하십니까. 촛불혁명 완성연대에 일을 하고 있는 정영훈, 조형식, 정현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촛불혁명의 좌절과 민주촛불진영의 사명 및 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 또는 이제 역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좌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면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들었더니 그 조직 심리학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조직에서 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악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누가 유리하냐? 그랬을 때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못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양심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해서 반성을 했으니까 당신은 책임지고 뭐 물러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악하고 능력은 또 떨어지지만은 좀 악한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아주 버티고 우기고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근거를 대라라든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완전히 그 어떤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에 의해서 완전히 명백한 어떤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그 회사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불확실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떤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회사에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회사는 결국은 이제 뭐랄까 안 좋은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단지 조직 심리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론 하나의 그 패널로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겠고 사회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좌우에 계신 그 분들의 이야기도 최대한 그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촛불정부 재창출에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촛불혁명의 좌절이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과거의 정권들이 독재라든가 친일 또는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입장, 그리고 불법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법을 이용할 뿐이지 정당한 법으로 보면 불법적인,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이런 것들로 일관된 체제였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바로 수십 년간 이루어지던 그러한 구체제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 이런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촛불혁명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촛불정부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촛불혁명이 좌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프랑스 혁명하고 좀 비교해서 뭐 이야기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형식 대표님. 프랑스 혁명은 우리 정 대표님이 좀 더 정통하게 아시니까 정 대표님께서 나중에 구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그 민주 진보 진영에서
5년 만에 촛불 정부가 좌절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깨시민들이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병도 아파하고 그런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45일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한번 비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한 날은 꼭 오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한 그러한 열정과 기도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민주당 국회의원 총 워크숍인 일을 하면서 포털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반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선거에서 진 사람이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무 좀 지나치다. 그냥 매일 계속 반성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반발심으로 과연 민주당이 국힘당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잘못돼서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재명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인격이 훌륭해서 대선에서 이겼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힘당은 뻔뻔하게 대선에서 이겼다고 큰소리치고 아주 자기들이 아주 정의에 뭐가 됐냐 하는데 민주당은 왜 맨날 반성만 하고 있습니까? 사과만 하고 있습니까? 자, 좀 이따가 또 네. 그런 주제를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이제 서두 네. 우리 정익 대표의 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왕 또 우리 조 대표님이 토론 이제 자담회를 앞두고 이제 서언으로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정현석 위원장님도 한번 좀 머릿말 좀 해주십시오. 네. 역사는 항상 강한 자들이 이겨왔죠. 그래서 선한 자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뭔가 크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좌절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 역사가 발전하는 게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다 같이 일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끝없이 싸워야 할 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또 저 공화당 또는 3당 있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좌절과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또 그래도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이만큼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된 나라라고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나라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또다시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는 상황을 당했지만 이걸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좌절이 되죠. 근데 좌절은 잠시만 하고 더 이상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서 이겨낸다. 조금씩 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라는 각오로 쉬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또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이러한 힘을 갖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촛불혁명이 세계가 알아준 그 혁명이었습니다. 홍콩 같은 데서 우산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혁명으로 평가를 하는 마당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촛불혁명은 훨씬 위대한 것이었고, 사실은 이제 프랑스 혁명하고 비견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혁명사를 보자면은 사실은 동학혁명 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혁명의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데, 동학혁명 그때는 일본 군대 때문에 완전히
우리 이제 촛불혁명만큼도 성공을 하지 이제 못했었어요. 그 수백, 100년 정도의 역사를 두고 촛불혁명은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그런 그 촛불혁명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자 했고 검찰개혁이나 민주발전을 많이 이루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지금 수구적폐 기득권 세력의 어떤 발호에 의해서 검찰 독재 후진국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우리 촛불혁명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고 프랑스 혁명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이제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이제 타올랐지만은 그로부터도 끊임없이 구체제, 말하자면 프랑스 말로 앙시앙 레짐이라는 유명한 그런 개념이 이제 부각될 만큼 구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의 힘이 아주 막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5년 만에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주변 나라에서 또 그걸 용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영웅이 되고는 결국은 또 나폴레옹 황제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다시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갔다가 또 이제 그래서 나중에서야 또 나폴레옹 황제 시대가 끝나고서야 또 오늘날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번에 우리 촛불혁명의 좌절을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촛불혁명이나 이런 발전이 좌절된 그리고 이 검찰 독재 후진국이 나오게 된 원인이라 할까 그런 거를 좀 모든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좀 핵심적으로 한번 조 대표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선에 왜 패배했는가? 패배 원인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대선 패배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실패 그게 이제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2030 세대들의 그러한 실업으로 인해 가지고 2030의 민심이 이반이 됐고 그런 요인들이 이제 대선 패배 일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패배 요인은 개혁 실패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화두였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말로만 떠들고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중반에 와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윤석열이라는 아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와서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뒤흔들면서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조국을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린 조국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도 자기들이 개혁당하기 싫으니까 언론과 검찰이 뒤에서 서로 연합을 카르텔 기득권 수구 카르텔을 형성해서 문재인 정부를 정말 사면 초과로 몰아넣으면서 압박을 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대선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도 윤석열이 너무 그 함량미달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알았지만 0.73% 24만 표의 석패를 했습니다. 가장 대선의 큰 실패 원인은 저는 개혁 실패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실패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개혁을 이루었으면 대선은 여유 있게 승리했을 텐데 또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유유부단하게 윤석열을 처단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말 진정한 어떤 적폐청산과 개혁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세우게 된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이었어요. 예,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개혁에 앞장서겠다, 검찰 개혁이랑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난하게 검찰 개혁만 제대로 되면 이 나라 전체가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검찰 권력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검찰 개혁만 바로 이루어지면은 언론이고 일반 사회 문제라든가 사법부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제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이루고자 했는데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패착이 있었던 게 윤석열 총장의 정책. 그 사람이 정말 일관된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민주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서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검찰총장 된 뒤에는 완전히 배반하고 자기의 검찰 개혁의 저지와 그리고 대권 야욕의 꿈을 그때부터 가졌다는 배경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언론도 다 이제 검찰 권력의 힘이 대통령보다 세게 보이고 자기네들이 애국 가짜 뉴스 해봐야 그렇게 문제 되지도 않고 검찰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는 검찰을 지적했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런 자세한 이야기 다 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도죠 아마 2020년인가요? 총선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걸 이겨냈는데 그 뒤로 계속적인 공격이 있고 수구 보수 세력의 힘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하신 분이다 보니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통치력이라든가 그런 그런 거를 발휘해 가지고 엄정하게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최대한 또 악한 편인 이 윤석열 세력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이용을 했고 민주당의 또 국회의원들이나 당대표들이나 그 당시에 매우 그렇게 그런 어떤 부당한 그런 것에 정면으로 맞서서 정정당당하게 이겨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왜곡된 여론에 따라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눈치 보기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파워가 있다. 윤석열에게 가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흐름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촛불 정부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현덕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촛불 정부 재창출 그 실패 원인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많이 하셨으니까 아, 그 그럴까요? 부분은 그만할게요. 아, 길게 서로 말씀. 그렇죠. 이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예,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네. 큰 줄기에서는 그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면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촛불 정부 재창출하고 그 소위 뭐 경정권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몇 대 뒤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통령 시대 또는 술을 좀 워낙 또 많이 먹고 그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도 말이죠 2차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벌그레한 수준까지 가가지고 결국 술통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폐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워낙 많지만은 하여튼 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조 대표님이 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달 반, 한 달 반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상황을 보면 꼭 보면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윤석열의 그 성향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 많아서 예. 그래도 뭐 몇 저는 가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 겸손하고 품위가 있으셨죠. 그래서 해외에서 정상들에게도 대접을 받고 그 참 인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국민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그 언행을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대척점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겸손은커녕 우리 대통령으로서의 좀 권위 또 품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위압적인 검찰총장의 그 모습이 아직도 대통령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양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시위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고 참 창피한 일인데 물론 뭐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말과 욕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막말 욕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집무실도 시위를 하는 판이니까 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치가 무엇이 필요하고 리더가 뭐가 필요한지 최고 지도자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그제 발언이 있었죠. 뭐였나? 경찰 예. 인사 관련해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준비하시고 그러면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 네, 저기 이 윤 정부가 정말 지금 나가는 그 꼴이라 그러면 안 되겠나요? 브레이크가 없는 정부다. 브레이크가 없이 법도 규칙도 없는 이런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야당이 무기력해 보이는 그 170석이 넘는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어떤 이런 정말 불안당 같기도 하고 아나무인인 이런 정권이 들어서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자기네가 법과 원칙을 중요할 그런 어떤 국시 그런 걸로 자기네가 올라왔는데 저렇게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까지 저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좀 그 모습이 참 참담합니다. 예. 야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별도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써 이제 그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죠.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주 벌써부터 수십 가지 그 탄핵될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말이죠. 40일 만에 벌써 50%를 밑돌고 뭐 40몇 프로. 그동안 평균 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죠. 이미 벌써부터 이 정부는 이미 이제 형편없는 그 형편없게 된 이유가 워낙에 잘못이 많기 때문인데 그 잘못들을 뭐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 멀쩡한 청와대 훌륭한 이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기 좋은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 멀쩡한 국방부 외교부 공간실을 뭐 빼앗다시피 해버렸다는 거. 거기 과정에서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측근이라든가 뭐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들로 도배하고 있다. 뭐 그건 너무너무 심각해서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칼자루 쥐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는 검찰총장의 본인이 이제 청장할 때는 뭐 총장의 권한을 안 준다고 막 그렇게 막 눈 부릅뜨고 막 항의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은 뒤에는 검찰총장은 아예 임명도 안 해요. 임명도 안 해놓고 자기 최측근인 한동훈을 시켜서 법무부 장관을 시키더니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거는 완전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바로잡지 못한다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도 탄핵 마일리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일들은 그리고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공정위, 총리 비서실장, 법제처, 보훈청 뭐 이런 데까지 검사 출신들로 다 채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은 발의하고자 하는 본부장 비리 특검 같은 걸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 보복, 초점은 아마 이재명일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미사일 발사 후에 2차에 걸친 음주, 그리고 이제 공약을 파기한 거, 대표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 공약을 내세워놓고 파기했고, 원래는 또 이 소상공인들의 보상을 1,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파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홍남기 이 사쿠라 같은 그 기획재정부 장관 세력이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53조 원인가 59조 원의 돈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뭐 600만 원, 1000만 원을 보상을
해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 굉장히 또 그게 유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죠. 뭐 지금 그 문제만이 아니라 김건희의 이 뭡니까 문제, 과거에 뭐 박사기 논문 표제라든가 20개가 넘는 각종 학력이 경력이죠. 이래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 이래놓고 막상 대통령 되니까 뭐 아주 자기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 하여튼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와 사진을 찍어. 사람들이 요새 뭐 애완견을 좋아한다지만은 그런 엄격하고 공적인 그런 곳에서까지 그런 걸 내세우고 말이죠. 뭐 봉화 방문 시에 공인이 아닌 사인과 동행을 한다든가. 지금 총공 스승이라는 자가 지금 뒷배를 이제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영부인 역할을 강조하고 세계의 영부인을 사귀라 뭐 이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양두구육과 같은 그런 행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쪽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안 했나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 당시에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한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본인이 그야말로 정당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 보복 수사를 스스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해 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든지, 검찰은 이미 장악되었는데 경찰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엊그저께 이 치안감 이상의 승진 인사의 명단을 번복하는 사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경찰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국기문란이니, 국기문란은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국기문란을 이미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참 말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런 삼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책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뭐 본부장 비리가 완전히 덮인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입장,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한다는 조건 하에 그걸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다는 제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결정된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탈원전을 앞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정지시킨 것도 없어요. 문제가 30년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거기를 더 이상 가동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도 마치 무슨 엄청나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제지한 것처럼 이렇게 애곡하면서 지금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뭐 오늘 발표 나왔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물론 국민들이 이제 할 말이 많아서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올려도 올린 만큼 효과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국민 제한 코너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100% 실명으로 하고 그 내용도 다 비공개로 한다는, 그러면 국민들 여론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동의라든가 이런 20만 이상의 어떤 여론을 반영할 기회도 없이 그냥 아주 제한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문제,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 탄핵
마일리지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민주진영 또는 민주당, 뭐 이재명 또 민주당의 이게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본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요, 지금 앞에서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어요. 보완하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180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왜 그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대치기 당하도록 무기력하게 끝냈는지, 이거는 나는 대단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검찰총장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임명하지 않았어요. 아마 검찰총장 없이 아마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할 건가 봅니다. 아마 검찰총장이 누군가가 오게 되면 자기가 저거 할 만한 만만한 사람이 없나 봐요. 아마 자기가 당할까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59조 원 기재부 사기친 거죠. 어떻게 59조 원이 자기네가 그 이익을 낸 것에 대해서 몰랐다, 뭐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미리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경쟁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일반 그 경제인들도,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는 확실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이쪽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민주진영이나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이번 제가 먼저 합니까? 이제 뭐 말씀을 넘겼는데 이제 또 이제 조금 그 앞전에 이야기를 좀 하셨고 이제 그러면은 좀 또 이따가 하세요. 하여튼 문 대통령에게만 또 그 다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이 나라가 이제 그 대통령이 워낙 민주적으로 올려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진 않고, 그 역할을 이제 입법부에서 또 보완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를 구성하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 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또한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됐다는 거를 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조영식 대표님이 이 민주진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제 대선 패배, 총선 패배 이후에 진통을 겪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당권 장악에 대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진영들이 이제 볼 때 참으로 그 참담한 이제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재명이 0.73% 24만 표로 이제 석패한 그 1620만 표의 그 지지자들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모든 뭐 패배 책임을 이재명이가 들씌우려고 하는데, 패배 책임이 이재명에게만 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 전체에 있는 것이죠. 전부 내 책임입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낙연 그 전 대표 책임도 어마어마하고 막중합니다. 지금 남 탓을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탓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독재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도 같이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생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얻어낸 이재명이라는 그런 인물을 적극 보호하고 방어하고 해서 차기를 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 할 일이지. 그 석패한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들신다는 건 참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짓입니다. 예,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런 젊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앉았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민주당을 그렇게 분탕치를 하고 최근에 또 최강욱 의원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아주 추접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이 좀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밝혀가지고 강력하게 신상필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개월 남은 전당대회 때 어쨌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어서 강력하고 선명한 그러한 민주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80명 국회의원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정말 그 사꾼 정치인들입니다. 투쟁 정신이 없습니다. 생계형 국회의원들입니다. 물론 그 막강한 검찰 권력, 또 윤석열이라는 그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러한 대통령과 싸워서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목숨을 필사직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뭐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아무리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내려오면 다시 의결을 해서 다시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은 2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법으로 공표할 수밖에 없답니다. 최근에 그러한 민주당의 그 다수당의 그 입법권을 꼼수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법을 대통령의 그 행정권 시행령, 대통령의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개혁 입법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지금 누굽니까? 조응천 대표가 입법 발의해놨죠. 네. 그런 법도 민주당 180명이 똘똘 뭉쳐서 통과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타협을 할 때는 타협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건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그 제안을 해올 때는 협상을 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 한 강력한 민주당이 되어서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주 92시간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92시간 일하고 죽은 다음에 뭐 어디 휴가를 가라는 겁니까? 뭐 일할 때 일하고 뭐 저축했다가 휴가를 가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죽은 다음에 무슨 휴가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산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인데 지금 헬지옥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몰라요. 25% 깨시민밖에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민주당원이라거나 민주당 차원의 어떤 무슨 관심이라든가 뭐 애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현실적으로 민주 진영의 뜻은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정권 교체 같은 것이 민주당에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 나라 전체에 많은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히 없으면은 민주당은 지금 검찰당이 들어서서 검찰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해하거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 당권 장악 이전 투구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싸울 만한 사람은 싸울 수장이 될 만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이재명 하는 겁니다. 뭐 이낙연 씨가 싸우시겠습니까? 이낙연 씨가 어떻게 싸워요? 그동안도 싸우지 못했고 오히려 해가 됐잖아요. 늘. 그랬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저 검찰당을 그리고 민주당의 그 국회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혁을 다 이루고 저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민주당에게 무슨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180석을 줬는데 그전에는 그 의석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다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권을 지방정권까지 그랬으면은 빨랑빨랑 그때 용기를 내서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재명과 우상호 당위원장입니까? 혁신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저들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환기해야 될 것은 이재명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이재명 뭐 책임론을 막 이야기하는데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재명에게 무슨 비리가 있었거나 무슨 무능함이 있었다든가 개혁성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실제로 이재명은 비리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간 기업의 모든 일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공익 환수를 그렇게 했고 그만큼 해낸 사람이 없어요. 공익 환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하천대유랑이 얻은 이익을 그 시기적으로 이제 많이 얻었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마치 그쪽을 밀어줘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얻게 된 것이냐 몰아붙여서 완전히 민주당 경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임당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야기했지만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온갖 거짓말하고 적반하장하고 파렴치하게 후한무치하게 하고 모든 그 힘과 돈을 이용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됨으로써 그거를 이재명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왜곡되고 과장되게 이재명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거의 이길 뻔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마치 저 개혁성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 더 잘했던 것처럼 철험회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의원들의 그룹인데 오히려 모두가 철험회 국회의원들처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또 정의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바르게 됐을 것이고 정권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이제라도 개혁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이재명의 당대표 문제는 이재명이 이제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고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나온다고 나오는 게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나오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재명을 몰아내고자 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당대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대선에도 이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 과거 수십 년 전부터 만들었던 대의원 중심의 당원 당규는 개정을 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 국임당이 그런 당원 당규 개정에 앞장서 가지고 또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은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 대의원 중심의 당원 당규는 권리당원 중심의 그러니까 대의원이 60에서 70명 당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대의원들의 결정이 굉장히 당대표 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권리당원은 평등한 투표권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당원이 되고 나서 6개월이나 지나야지 당비 이렇게 1,000원씩을 6개월이나 내야만이 권리당원을 주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국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하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들고 당원이 되기도 어려운데 당원이 됐어도 6개월이나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에 맞게 옛날에는 모두 다 이제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할 수가 없어서 대의원 중심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는 지금 향후 전국을 앞으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향후 전망 그리고 민주의 촛불 진영 우리와 같은 민주 촛불 진영은 과연 뭐를 할 수 있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서두에 선거 패배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 실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론의 기울어진 환경이 지금은 아예 뒤집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마저도 이번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전혀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겨레신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지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악화된 언론 환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 민주당이 아무리 개혁을 잘해도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2년 남은 21대 국회의원 임기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중동을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중동의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많이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많이 다들 떨어졌지만 포털로 다 옮겨왔습니다.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포털로 기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포털 언론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포털 언론마저도 보수 언론에게 장악돼 버리는 그런 지금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뭐 자기 개혁을 잘하고 뭐 무슨 정의의 천사가 돼도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악마로 취급을 악마로 쏜다고요. 지금 윤석열은 윤비어 청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윤비어 청가를. 어제 누리호도 그 발사에 성공했죠. 발사에 성공했는데 온 신문이 윤석열이 이렇게 엄지척하는 사진을 다 하면서 누리호 그 기사를 다 써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성공시킨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시킨 겁니다. 발사만 윤석열 때 했을 뿐이죠. 지금 그렇게 환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5% 깨시민이 아닌 75%는 그러한 기사에 언론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뭐 누리호 성공했나 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탄을 이룹니다. 그래서 깨시민 25%가 51%가 돼야만이 정말 건전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 민주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진짜 유럽에 버금가는 나라로, 오히려 능가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예, 좋습니다. 우리 또 향후 전망과 민주 촛불 지정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우리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계속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깊은 뿌리가 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 조선 후기에 가졌던 이런 사고 방식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보수에 속하는 쪽이 어느 나라든 훨씬 많죠. 기득권자들은 거의 보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일제 때 이 의병들이 이름도 없이 싸우며 죽어갔던, 그러면서 먼 후대들을 위해서 말없이 기꺼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꺼이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골라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싸울 것인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싸울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소통하고 해야 되고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걸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소명이고 하늘의 소명이고 그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화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싸웁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뭐 한편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부당하게 이제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은 워낙이 바닥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 고물가, 고유가 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또 폭락을 할 가능성도 많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상황에, 이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위기를 이겨낼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세계적인 어떤 위기 국면을 타개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이겨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 저 윤석열 수구 세력들의 그런 부분을 완전히 뒤엎고 이 여론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윤석열 정권이 무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시 조명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들이 이제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 윤석열 정권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나라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런저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야 이재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저 촛불 진영과 진영의 어떤 그 전망 이것과 이제 부합된다는 것이죠. 이 촛불 그 민주 진영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평화 이런 것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사적 승리를 위해서 줄기차게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또 희망적인 또 배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 그런 줄기찬 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의 꿈을 도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시청자분이 네.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검찰 개혁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바로 못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날 무렵에 그렇게 하려고 바둥바둥 했나 그거를 하나 지금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찰총장 임명도 안 했는데 지금 검찰을 인사들을 걷다가 딱 전지 배치를 했어요. 윤석열 라인으로.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 깨시민들은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 우리 시민들이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가? 왜 개혁에 있어서 너무 느슨했나? 그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 의원님이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님의 지도력이라든지 또는 카리스마라든지 정치 철학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재명 의원께서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한다 하신다 한들 2년 남았거든요. 이 총선이. 그러면 과연 윤석열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그러면 어떻게 조직화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그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주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많은 또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미진함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리라고 보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과 조국 장관을 시켰는데 이제
윤석열 검찰이 배반을 했어요.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개념을 이제 그 조국에게 들이대면서 마치 엄청난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도 가능하면 그거를 바로잡고 싶었지만은 그 민주당의 180석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뒷받침을 안 해주고 행정부 청와대의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것에 붕괴해가지고 반드시 저 윤석열의 이 불법 부당한 불공정한 이런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워낙 이제 검찰 권력이 세다 보니까 좀 뭐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그 나약한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도 혹시 이제 더 막 그 부딪혀가지고 그 뭐 선거에서 더 불리해질까봐 그걸 이제 대중 추수주의라고 그러는데, 대중의 그냥 왜곡된 여론에 따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승기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또 입법부를 대표하는 민주당이 모두 다 미약함으로써 그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약함으로 생겼고, 뭐 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독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지금 이미 그 검찰총장 임명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위헌적이고 불법한 것이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도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의 투쟁이라는 건 아까 우리 조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슨 이재명의 책임론이라든가 내부 책임에 주력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그 아주 불법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역할도 바로 그런데 집중이 돼야 되고, 이재명이 과연 뭐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뭐 미리서 뭐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 성남시장 할 때 변방의 장수에 불과했던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제 국가적 지도자가 되었고, 경기도지사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민주당의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대동단결, 대동투쟁을 해서 그런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역량이라는 게 뭐 아까 이제 검찰 그 수사권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설 일이었어요. 검찰 그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은 뭐 그냥 좀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나 이제 그 악한 어떤 세력에 속하는 수구 세력들은 그런 뭔가 좀 선한 편이고 나약한 이 청와대나 민주당 쪽을 완전히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를 이제 이겨나가려면 이재명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그러한 투철한 어떤 정의감이나 개혁 정신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단결하고 민주 시민들이 또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고, 그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지 이재명이 혼자 그런저런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 윤석열 후보를 애석하게 이기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24만 표로 석패를 한 것에 참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이제 또 한간에 돌아다니는 뭐 유튜브를 보면은 이재명의 4대 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의혹. 그걸로 결국에는 저 이겨먹었죠. 24만 표를 이겨먹은 거예요. 그 형수 욕설 사건, 대장동 사건, 또 뭐 음주운전 사건, 또 하나가 뭡니까? 아무튼 그런 4대 의혹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카톡방을 점령해가지고 그 60대 이상의 그 60대 이상이 뭐 29% 20몇 프로인가? 제일 그 유권자도 많아요. 60대 이상 카톡방을 점령해가지고 계속 뿌려대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이 나온 아주 탁월한 그런 참 지도자고 일꾼인데 저쪽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 괴리가.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괴리를 풀고 갭을 풀어서 저쪽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느냐가 앞으로 2년, 4년의 과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45일 동안 하도 좌충우돌을 하니까 한간에 이제 손가락 자를 사람들 많이 나오겠다 하는 농담이 나와요. 그런데 주위에 지금 손가락 자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 윤석열 안 찍었냐 물어보면 안 찍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윤석열 찍은 사람이 지금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미안해서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는데요. 한간의 이야기가 옛날부터 들리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금과 옥조, 불문율처럼 얘기를 해요. 무슨 훌륭한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그 이야기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입니다.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건 왜 막습니까? 기득권이 막는 겁니다.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십시오. 예, 그래야만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큰 싸움 나요. 자, 근데. 25% 깨시민 말고 나머지 75% 사람들 제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정치 난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후손들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래서 누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고, 아무리 바쁘지만 민주, 진보, 시민단체 수백 개, 수십 개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정말 활동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깨시민이 51%가 되고 우리를 짓밟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도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주 끝난 거는 그리고 아니고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들이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과연 그러면 그 경찰국을 만들어서 검찰은 지금 장악이 됐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있고요. 예, 검찰은. 그러면 경찰까지 지금 장악을 하려고 경찰국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경찰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그 경찰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국은 무슨 그 검찰들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다 이제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들이 많고 거기하고 이제 각별한 어쨌든 그 판검사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그야말로 그 법무부의 검찰은 굉장히 뭐 내부적으로는 뭐 결속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약간의 또 긴장 관계를 가지고서 그 검찰 수사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도모하기도 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일부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게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검찰 행정안전부 행안부 내에다가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 전체를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거에 워낙이 그 경찰이 내무부라는 그때 행정안전부의 이름이 이제 내무부였는데 거기에 뭐 치안본부니 막 이런 거를 둬가지고 이 정권의 신여 독재 정권, 그러니까 일반 정권이 아니고 독재 정권의 신여노를 서면서 박종철 사건이라든가 엄청난 이제 범죄들이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었던 것이고 그런 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오로지 국민들, 민중들을 위한 그런 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직법에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경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현행법을 위반해서 지금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저지되지 않으면은 경찰들이 과거처럼 그야말로 정권의 그 신여 지금 정권은 뭐 민주정부가 아니고 검찰 독재 정권의 신여처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법 위반이 됐으면은 이거 그럼 행정법 위반이라면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민주당이 전혀 아무 대응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는 해요. 대변인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언론이 주류 언론들이 아까 뭐 언론 이야기했지만 주류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는 아주 축소하거나 이제 이렇게 약화시켜서 보도를 하고 뭐 그 윤석열 정권이나 그 국임당 쪽의 소리를 좀 더 부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네들 주장할 근거를 또 찾아서 제시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왜곡된 것인데 자세히 그 분석하고 문제 삼아야 될 언론이 그걸 안 함으로써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모두가 그 기존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그 언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려움인데 뭐 그래도 모순이 문제가 많이 누적되면 이겨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저항하는 언론도 하나도 없습니까? 보시다시피 나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할 것은 아니고 대표님이 좀 더 많이 하시는 뭐 한겨레랑 나도 궁금했는데 뭐 또 이제 뭐 한겨레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운영을 하려면은 옛날에는 이제 국민 성금으로 언론사가 차려졌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월급 주고 운영을 하려면은
광고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돈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저기 이 대체로 돈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수 쪽이다 보니 막 그 저기 개혁적이고 막 그 보수 그러다 보니까 잠식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기자들도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은 월급도 어려워지면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한 사람은 과거의 민주투사이고 지금도 자기 희생을 무릅쓰는 그 사람들인데 희생을 무릅쓰고 싸우는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대다수가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소수의 그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개혁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민생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중시해서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잘만 전달됐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그 무능을 드러내고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무리해야 돼요. 그 촛불 진영의 사명민 활동,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주제인데 지금 그 자료에 이제 5번에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완성연대란 이름으로 그 활동을 해왔고 이제 그러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서 우리 그 소수의 운동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일반 중도에 있는 대중들을 많이 좀 이렇게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뭐 적에게도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지금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단체가 배워야 할 것은 그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시민단체, 그 사람들의 그 응집력, 아주 투쟁력,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막말과 욕설을 해도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뭐 자금도 없고 뭐 참 정말 너무 미약한데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각성하고 깨어있는 정말 깨시민들입니다. 깨시민들이 전부 좀 일어나서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내가 깨시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깨시민 하나를 좀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도적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중도층이 좋은 말로 중도층이지 정치 무관심층,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바람이 부는 대로 뭐 저쪽에서 바람이 획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또 넘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확고한 깨시민으로 만드는 운동 했으면 좋겠고 그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민주진보 시민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이라든지 그런 때를 이용해서 그럼 휴가를 내서라도 와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5일이면 5일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진보교육을 시민단체들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한겨레 경기신문 이쪽이 굉장히 그래도 경기신문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맞습니다. 신문이었어요. 예, 예. 한겨레보다 훨씬 나았었어요. 네. 저는 이 신문들에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 쟤네들이 우리한테 이 저거 할 아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한테 민주 시민들이 이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한 구자 10,000원씩이라도 매달 그 저기 뭐라 그래요? 후원운동. 후원을 하는 이 새 신문이라도 살리자. 우리 다른 조정동은 그냥 버려놓고 저것들은 아주 그냥 사람도 아니니까 한겨레, 경향신, 경기신문 이 새 신문이라도 우리가 한 구자씩 해주는 이거를 이런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이들이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돈 유스타파도 있습니다. 두루치기 TV도 있고. 네, 두루치기 TV도 있고. 어쨌든 이 신문들이 무슨 말을 해야지 그래도 이 언론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고요. 저 종편을 이거 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거나 쟤네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 방송은 절대로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제가 우리 할 일을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겨레, 경향, 경기신문 같은 신문들을 가능한 대로 지원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 그 민주 촛불 시민들 그 입장을 많이 좀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진보 유튜버들이랑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튜버들이 주류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고발 뉴스를 비롯해서 우리 하여튼 좋은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유튜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두루치기 TV를 통해서 이제 촛불혁명 완성연대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우리 그 두루치기 TV도 널리 그 지원받고 후원도 돼서 커지고 그러면은 더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부터 그런 운동에 참여하자,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년 전에 촛불혁명이 시작되었다. 그거는 이제 촛불혁명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촛불혁명도 5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자 촛불혁명 완성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또 촛불혁명 정신을 기리고 널리 기록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 역사적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지금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한국 갔다 예,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백규환 선생이랑이 앞장섰고, 우리가 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책을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때에 이 백규환 선생님이 뭐라고 축사를 하셨냐면은 미완성인 촛불혁명을 책불혁명으로 완성시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정한 혁명 정신을 담아서 이러한 책의 보급을 통해서 또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촛불혁명을 이제 완성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때 단체 이름을 촛불혁명 완성 책불연대라고 붙였었어요. 그 말은 이제 백규환 선생이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명함에도 촛불혁명 완성 책불연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을 줄여가지고 촛불혁명 완성연대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지금 이제 촛불혁명이 이제 좌절된 시점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을 내세우기도 이제 어려워져서 한편으로는 이제 촛불혁명 회복 뭐 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이제 해서 그건 나중에 결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부터 우리 저 촛불혁명의 발전과 안성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과 같은 이 역사적인 책을 여기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도 글을 보내줘서 책에 실렸고 우리가 사실은 그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을 그 처음 아주 그 가장 우선적인 그 고문으로 그 모셨어요. 이러한 그 의미가 있는 책이니까 이런 책은 모두 한 권씩은 그 비칠 구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책에 또 들어있는 촛불혁명 발전과 안성 정신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정말로 촛불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촛불혁명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촛불 승리 전환행동이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 단체로 이제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김민웅 교수나 그 안진걸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우희정 교수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촛불의 어떤 승리를 위한 구심점 단체라고 보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으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 회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시 새날과 같은 또 시민단체하고도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진 곳에 다들 참여해서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민단체들이나 유튜브 방송들은 굉장히 그 신중하고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그 시민단체나 유튜버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뭐 판단하고 어떤 과정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한 가지를 가지고는 그 시민단체를 완전히 그냥 불순한 그런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고는 뭐 최근에도 뭐 촛불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쓰는 이재명 그 원래 지지 모임이었고 그 대표가 그 이재명 캠프의 그 청년 정책 그 팀장인가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촛불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그 어떤 단체에서 뭐 자기 조직을 또 확산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일부 뭐 그 인사를 하고 이제 주소 전화번호도 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밴드로 초대했다고 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무슨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거기 온 사람들을 빼돌리는 것처럼 의심을 하고는 촛불 뭐 연대 이런 말 들어가는 단체는 모조리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촛불안성연대가 이제 거기에 나섰더니 우리 이름을 보고 촛불안성연대인데 촛불시민연대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촛불안성연대에 대해서 제대로 구별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는 그 도매금으로 막 취급을 해가지고는 아주 그 심하게 매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소간 집회하는 과정에서 그 지지를 하러 왔다가 또 본인들이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마치 집회를 그 해방하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서는 막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시비를 하면서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 그 민주 시민들끼리 폭력을 쓰거나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그거는 민주 시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민주 진영이나 촛불 그 시민 자격을 버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없어야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연대해서 그야말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다시피 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쟁점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